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예. 투표율이 최종 나왔나요? 거의 80% 가까이 나오는 모양인데, 서울에서 이재명 49.3, 김문수 40.3, 경기 이재명 55.8, 인천 이재명 53.6, 김문수 37.4, 부산 이재명 42.7, 김문수 49.0, 울산 이재명 46.5, 김문수 44.3. 울산에서 이재명 후보 이겼습니다. 경남에서 이재명 후보 40.4, 김문수 후보가 48.8입니까? 대구에서 이재명 24.1, 김문수 67.5, 경북 이재명 28.2, 김문수 64.0, 30%는 못 넘었습니다. 강주에서 81.7, 김문수 10.5, 전남 이재명 80.8, 김문수 10.9, 전북 이재명 79.6, 김문수 11.8, 대전 이재명 51.8, 김문수 38.3, 충남 세종 이재명 51.3, 김문수 39.7, 충북 이재명 51.1, 김문수 40.2, 강원 이재명 48.8, 김문수 42.2, 제주 이재명 57.9, 김문수 31.2,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출구조사대로 하면은 대선 최고 득표율이 나온 겁니다. 서울 다시 말해서 이재명 49.3, 김문수 40.1, 이준석 9.2, 경기도 이재명 55.8, 김문수 34.6, 인천 이재명 53.6, 김문수 37.4, 이준석 7, 부산 이재명 49점 놓쳤습니다. 울산 이재명 46.5, 김문수 44.3, 이준석 6, 경남 김문수 48.8, 이재명 43점, 40%를 넘었습니다. 경남에서. 대구는 김문수 67.5, 이재명 24%, 경북 김문수 64%, 강주 이재명 81.7, 전남 이재명 80.8, 김문수 10.9, 전북 이재명 79.6, 김문수 11.8, 대전 이재명 51.8, 김문수 38.3, 충남 세종 이재명 51.3, 김문수 39.7, 충북 이재명 51.1, 김문수 40.2, 이준석 7.9, 강원 이재명 48.8, 김문수 42.2, 제주 이재명 57.9, 김문수 31.2, 이준석 9.3, 다시 전국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다시 서울 이재명 49.3, 김문수 40.1, 경기도 이재명 55.8, 김문수 34.6, 거의 20% 차이 납니다. 인천 이재명 53.6, 김문수 37.4, 거의 한 15% 차이 납니다. 부산 이재명 42.7, 김문수 49.0, 이재명 후보 40% 넘었습니다. 울산
이재명 46.5, 김문수 44.3.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울산에서는. 경남 이재명 43.4, 김문수 48.8. 경남에서 가뿐하게 40% 넘겼습니다. 대구 김문수 67.5, 이재명 24.1. 지난 대선과 비슷하네요. 경북 김문수 64.0, 이재명 28.2. 경북에서 좀 상승했다고 봅니다. 강주 이재명 81.7, 김문수 10.5. 전남에서는 이재명 80.8, 김문수 10.9. 전북 이재명 79.6, 김문수 11.8. 대전 이재명 51.8, 김문수 38.3. 충남 세종 이재명 51.3, 김문수 39.7. 충청도에서 50%를 넘겼습니다. 충북에서 이재명 51.1, 김문수 40.2. 역시 충청도가 전국 득표율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강원에서 이재명 48.8, 김문수 42.2. 제주에서 이재명 57.9, 김문수 31.2. 다시 전국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전국에서 50%를 넘겼네요. 넘기면서 지난 대선에서 역대 대선 최고 득표율 박근혜 후보 51.5%를 넘긴 이 출구조사 예측이 나왔습니다. 51.7로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기느냐 했는데 39.3%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기느냐 했는데 7.7% 나왔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1% 여론조사에서 줄곧 나왔었는데 1.3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과 지역별로 출구조사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그동안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에 딱 6개월이 지났어요. 딱 6개월이 지나서 6개월간 저희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묻다 특집기획 시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헌재에서 인용이 되고 나서부터 21대 대선 특집으로서 여론조사를 갖다가 5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과 보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이 대선 이슈마다 정확한 분석과 전망 기사를 내왔고, 대선 전망 토론회를 국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열흘 사이에 저희들이 전국 권역별 대선 후보 득표율을 예측하는 특집 기획을 발표했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세 예측을 한 거는 이재명 후보 50.1, 김문수 후보 40.4, 기준수 후보 9.5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한 1%, 1.5% 정도 이재명 후보가 더 나왔고, 1.1% 정도 김문수 후보가 적게 나왔으며, 이준석 후보는 한 2%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권역별로 한 거를 한번 이 비교를 해 보자면요. 서울은 몇 프로 나왔죠? 예. 이 서울은 저희들이 그 48% 이재명 후보를 예측했는데 그 49.3, 김문수 후보는 40%를 예측했는데 40.1,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이 인천 경기는 53%를 예측했는데 55.8, 53.6 이렇게 나왔고요. 경기하고 인천. 예. 김문수 후보는 36을 예측했는데 경기도 33.6, 인천 37.4 이래 나왔습니다. 충청은 50을 예측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는 40을 예측했는데 39, 호남은 저희들이 85%를 예측했는데 80, 10%를 예상했는데 김문수 후보 10%, TK는 저희들이 25에서 30을 예측했는데 26.8,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는 65%를 예측했는데 65, PK는 37에서 43을 예측했는데 43.5, 최대치에 그 맞게 나왔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40을 예측했는데 부산 49, 경남 44.3, 울산 48.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측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PK에서 이제 예상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낮게 나온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우리 예측 범위에서는 최대치가 나온 거죠. 출구조사는 지금 권역별로 발표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자면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51.5, 문재인 후보가 48.02로 이 최고 득표율, 역대 대선에서 최고 득표율 가반도 이때 처음이었고 최고 득표율 박근혜 후보가 51.55가 나왔는데 지금 출구조사 예측으로는 이재명 후보 51.7% 최고 득표율을 마크했다. 이 의미가 있을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40%를 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39.3%가 나왔습니다. 예, 뭐 거의 비슷하게 40% 나왔지만 40%를 못 넘는 결과가 나왔죠. 이준석 후보는 10%를 갖다가 내가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은 9%로 예측했었는데 지금 9.5로 예측해서 7.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에 미달하는 아마 막판의 영향이 크으리라 이렇게 보이고요. 권영구 후보는 진보 후보로서 완주했는데 어쨌든 1.3%. 그 지난 대선에서 그 심상정 후보가 2% 중반대가 나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1.3%니까 선전했다. 뭐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게 서경선 저희 기획본부장과 그 김진호 우리 부사장께서 정치 에디터가 지역별 이렇게 그 분석을 쭉 맡아서 해왔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한 번 더 짚어주고 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서울 지역은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40%, 이준석 후보 12%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출구조사에서는 49.3, 이재명 49.3, 김문수 40.1 이렇게 나와서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실제 저희 예측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1.3%포인트 좀 더 높게 나왔고 김문수 후보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가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낮게 나와서 그 표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 경기는 어떻습니까? 네. 인천 경기는 이제 사실은 인천 경기가 재미있는 지역인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경기와 인천에 연고가 있는 그런 그 후보들이죠. 이재명 후보는 직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지난 3, 4대 민선 3, 4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현역 의원으로서 경기도 화성 출신이시죠. 그래서 이제 과연 경기도 출신 정치인 간의 대결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가 관심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인천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5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출구조사에서는 이게 지금 인천 경기권이 다 합쳐서 나온 걸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서 55.8, 경기에서 53.6,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참 거꾸로 됐군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에서 55.8, 인천에서 53.6, 김문수 후보가 경기에서 33.6, 인천에서 37.4가 나와서 아마 거의 저희가 예측한 수치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남성은 37.9 이재명 후보 30대입니다. 37.9 남성은 김문수 20.8 김문수 후보 34.5 26.8이고요. 예, 50대는 이재명 후보가 69.8로 압도적이죠. 7대 3이네.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25.9. 남성도 71.5, 여성은 68.1. PK 지역에서 선전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래 볼 수 있겠죠. 결국 국힘의 아성이라고 불렸던 PK가 이제는 국힘의 아성이 아니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사실은 여론조사에서도 PK는 계속 접전으로 기록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PK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관심 지역이었는데 예상보다 이재명 후보가 선전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 PK 민심이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본래 PK가 야도잖아요, 부산은. 예, 근데 그 부분이 3당 합당 이후에 완전히 보면 구여권 보수 쪽으로 흘렀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도 보면은 거의 민주당 비례대표 총득표 합계는 44%에 달했어요. 이게. 근데 소선구제다 보니까 이 의석수는 부산에서 1석, 경남에서 2석 이렇게 3석밖에 불과했지만 득표율은 44% 정도에 달했었고, 그게 이번 대선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TK에서 이재명이 후보의 선전이 됐고, TK에서도 지금 현재 오히려 이준석 후보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70% 선을 넘지 못하고 65%에 머물렀다. 이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TK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 TK는 선전이고 PK는 약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예. 호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호남은 이제 저희가 이재명 후보 85, 김문수 후보 10,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5%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출구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80, 김문수 후보가 10.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저희 예측보다는 5%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 이게 낮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보수적으로 볼 때도 저희들이 발표할 때 한 85% 내외가 되지 않겠나 했는데 실제는 이제 80%로 나타났네요. 그래서 그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래 목표는 90% 투표율에 90% 득표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80%면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지역 투표에서 아마 이 최고 투표율로 나타난 걸로 그 보여지는데 이 우리가 바로미터라는 충청은 어떻게 나타났죠? 충청은 이제 저희가 이재명 후보 50%, 김문수 후보 40%, 이준석 후보 10% 해서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게 봤습니다. 예측을 했네요. 근데 예. 실제 출구조사는 거의 비슷하게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3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 이게 비슷하게 네네. 50, 40인데 51대 39 네. 이렇게 그 나타났습니다. 6대 그 대선으로 보면 충청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는 거꾸로 나타났네요. 윤석열 후보가 50.1, 이재명 후보가 44.3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이제 올랐고 이렇게 윤석열 후보인 그 보수 정당에서 김문수 후보는 3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충청이 이번 대선에 바로미터 역할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예, 전국이 51.7에 39.3이니까 지금 이게 51, 39 나왔으니까 역시 충청도가 그 전국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전국 선거 바로미터라는 게 또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예. 이 전체적인 출구조사는 지금까지 6대 대선에서는 거의 다 맞췄다고 볼 수 있죠. 네, 지난 20대 대선도 거의 적중을 했었죠. 예. 지난 대선은 0.73% 차이인데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 48.4, 이재명 후보가 47.8로 0.6%로 이렇게 예측했었어요. 근데 결국 0.73%로 윤석열이 이기는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출구조사는 왜 이렇게 정확할 것이냐 하면은 이전에 출구에서 이렇게 투표소 출구에서 500m 밖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게 바뀌었거든요. 출입구에서 50m 밖에 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이 제도의 바뀐 게 정확성을 갖다가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10만 명 정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를 그 조사해서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였다. 그리고 사전 투표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또 조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이 출구조사가 연령별 지금 세대별 그리고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걸 입수하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분석은 이번 대선은 내일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12시 전에 당락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밤. 예측이 되고요. 왜냐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아마 내일 이른 새벽에 아마 확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되면 저희들이 내일 그 전국 진단을 통해서 이번 대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은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심판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선거 구도 또는 선거 프레임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정권 개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이 선거라고 볼 수 있었겠죠. 뭐 거기에다가 네. 팀 같은 경우는 보수가 총 결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공식 당 조직과 또 이런 것들이 다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내부 알력 뭐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한 선거운동을 하는 데는 상당한 그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런 증거들을 사실 많이 취재 과정에서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심지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대교 공약이라든가 그 대구 경북 통합 같은 공약은 대구 경북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공식 공약집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 정책팀에서 그것들을 2번, 3번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 조직에서 그걸 외면하고 그냥 인쇄를 해버리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게 당 조직과 또 선거 캠프 조직 또 뭐 이런 그 지역에서 움직이는 그 일선 말단 조직들이 일사불란한 그런 움직임을 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아주 그 통합된 선거 조직을 통해서 일사불란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역대 지금 최대 표차로 아마 이기게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조갑재 조갑재 닥터 대표가 지난번에 편파를 하기는 12% 정도 표차로 압승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그 표차와 거의 비슷하네요. 저희들도 물론 뭐 그런 정도는 보긴 했는데 한 1~2% 차이긴 하지만 사실 10%가 넘는 표차로 보수가 진보에 졌다는 것은 결국은 프레임 자체가 이기기 힘든 선거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막판에 제가 이제 전화를 많이 이곳저곳에서 받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면 투표율이 이번에 최종 투표율이 78.5입니다. 그럼 이거는 78.5%는 최근 대선 어느 투표율보다도 못지않은 높은 투표율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은 이 본인들이 계엄이다, 탄핵이다 이래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이랬는데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못지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보수가 총결집했다. 그러면서 막판 또 기대를 갖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일부 인사는 저한테 이렇게 뒤집어는 조사 결과 나왔다. 하면 저한테 조사 결과 보내주기도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계엄을 일으킨 세력이 그것을 갖다가 깨끗이 단결하지도 못하고 치른 선거인데 이 선거에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기면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거냐?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이 지난 박근혜 대선 때도 금방 말씀하신 조갑재 대표께서 저기 나오셨네 보니까 방송에 SBS 방송에. 예, 그런데 애초에 이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그리고 우리 대담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된다. 예, 이 계엄과 탄핵을 당한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본인들이 정말 이재명 독재를 막으려면 후보를 내지 말고 거기에서 보수에서 국민들이 신망하는 후보를 내세워서 이 선거에 표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는 상태는 이미 이거는 선거가 될 수가 없는 선거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간에 이 경선을 통한 후보에서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총리로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덕수 총리는 누굽니까? 지금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한덕수 총리도 또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이 병과 이 탄핵에.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첫 단추가 잘못됐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는 이미 이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이게 내란 극복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미 결정난 선거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참 다들 힘들겠다. 왜냐하면 안 되는 선거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 캠프에 있던 요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한 지붕 세 가족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뭐 선거가 잘 되려면은 뭐 단합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번 선거는 이미 원인도 제공하고 그 안에서 뛰는 그 후보 선출하는데도 그런 우여곡절 끝에 모양새가 아주 나빴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역대 최고 표차로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 그런 지금 예측 주구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지붕 세 가족은 무엇이 세 가족이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권 다툼에 지금 몰입하는 그 당 지도부 그리고 또 후보는 후보대로 또 후보 자신의 조직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움직이는 당 밑에 일선 조직 이렇게 해서 다 이 조직들이 다 따로따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원래는 예를 들어 정책을 내게 되면 그 정책이 당 지도부에서 수합이 돼서 당 정책부에서 그 자료를 내고 보도자료도 같이 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보도자료 같은 그 정책 하나하나가 공약들도 하나 제대로 수습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따로 정책팀에서 지역에 내려가서 따로 발표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겪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선거를 치렀다. 그래서 국힘이 제대로 득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힘은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그 연보보다 제법에 더 눈이 멀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차기 당권 구도를 장악하기 위해서 뭐 친유인이 저는 친한인이 이런 그 갈등이 그대로 노정이 돼 있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당의 단합된 그 선거운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김문수 후보가 결정이 됐을 당시에 이제 대선을 본격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좌진들을 휴가를 보냈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쉽게 얘기하면 대선보다는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게 그런 것 하나에서도 다 짚어볼 수 있었다.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나면 이런 책임론도 아마 돌아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더 사실은 저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냈는데 도대체 그게 김문수 후보하고 맞는 슬로건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었죠. 김문수 그동안 정치 역정에 비춰보더라도 그리고 또 더 고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새롭게 대한민국이 본인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맞는 것인가? 과거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과 전련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대한민국을 제시할 수 있는지 굉장히 저는 의문을 갖고 지켜봤었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당이 단합돼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런 일치되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 자체도 서로 간에 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김문수 후보를 결국 후보로 된 그 전당대회 또 이제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은 국힘이 이번 대선을 치르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길이 유일한 대선을 치를 만한 그 방도였죠. 왜냐하면은 그 한동훈 후보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하고 당 대표하고 뭐 비대위원장하고 했기 때문에 이 뭐 태생적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당 대표로서 이 윤석열 후보랑 맞섰고 또 거기에서 어쨌든 이 억압을 받았고 이런 이미지도 있고 무엇보다도 계엄 첫날 이 계엄은 위법적이다. 그래서 해제돼야 된다 하는 그게 국민들한테 인상을 강하게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과 탄핵의 선을 건 한동훈 후보가 새롭게 자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새롭게 보수로 갔다가 혁신시켜서 국민들한테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뭐 사실 그것도 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나마
그것이 최선의 방도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결국은 김문수 후보도 뒤에 드러났지만 한덕수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 쪽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김문수 후보를 사기꾼이라까지 한 거잖아요.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하겠다 해서 우리가 후보 만들어줬더만은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맨 처음 개헌부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없고 그나마 후보도 또한 그 틀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캠페인에서는 제대로 된 캠페인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사실 저게 후보랑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후보를 봤을 때 새롭게 대한민국을 할 만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대선 캠페인 내내 그 비전도 못 내놓고 새롭게 대한민국에 김문수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끝난 선거다.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 끝난 게 아니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진영 대결에서 보수 진보의 결집을 요구했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합리적 보수가 결국은 이 보수 세력의 김문수의 결집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외면했다라고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의 최종 7.7%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참 매우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결국 뭐 10%까지 받아야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을 받을 수가 있고 15%까지 목표로 했던 이준석 후보가 7.7%라는 그 아주 기대에 못 미치는 그 득표를 하게 된 것은 결국 마지막 막판에 벌어진 어느 성폭력 논란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차세대 이번에 그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서 자기가 비전을 보이는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인상을 주는 데다가 오히려 그게 발목을 결국 잡은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게 계기인데 저는 이준석 정치의 근본적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떤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그 젓가락 발언 그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평을 내놨더라고요. 이준석 후보가 정치 철학보다는 기술에 의존한 정치를 해왔는데 그게 이번에 그 한계가 드러났다.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준석 후보가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이 정말 세대 교체, 미래 정치를 이야기했는지 조금 그 TV 토론에서 그 발언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젓가락 발언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 당시의 어떤 TV 토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제기하려고 했던 그 의도 또는 배경이 뭘까?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예전에 그 젠더 갈등, 이 젠더 갈등에서 비롯된 갈라치기라는 그런 정치 스타일이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이게 이번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갈라치기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그런 이제 정치적 성장 속에서 그 한계를 그 틀을 뛰어넘기가 이번에 어려웠는데 그걸 극복해야 앞으로 본인도 좀 더 큰 정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욕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 욕을 먹더라도 뭐로 욕을 먹느냐 자기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서 당장의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모습일 때 욕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그때가 총선 전이죠. 2023년 11월 탈당할 때
그 탈당 선언문은 저는 명문이라 봐요. 그 마음 그대로 정치를 더욱더 성장해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자기는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하겠다. 당장에 욕을 먹고 하더라도 미래를 함께 끌고 나가는 10년 뒤에 함께 살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두 분이 이야기했듯이 좀 정치 기술자. 그래서 누가 또 그런 말을 한 말이 있어요. 이 정치 어떤 이 이벤트를 갖다가 기획하고 실행해낸다면 최고의 정치 PD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 PD. 네, 정치 PD.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디어가 많고 이 다이내믹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 본인이 성장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나는 그 부분을 이번에 깊이 있게 숙고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미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가 10%를 넘었다 못 넘었다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국민들한테 좀 상처를 줬어요. 우리 정치가 그래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떤 젊은 정치인들, 본인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이 리더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정말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갈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이 있어도 상당히 기대를 가져왔던 정치인인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7.7%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박찬종 변호사가 90년대 초반에는 변화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때 92년 대선에 나와서 6%를 받았어요. 엄청난 표거든요.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7.7%라는 것도 엄청난 표입니다. 그게 그냥 지금 이제 본다면은 이 표수로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대략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00만 표는 넘는 표 아닙니까? 300만 표 좀 못 될 것 같아요. 한 200 몇십만 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실제로 투표장에 나와서 지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이건 대단한 거라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우리가 참 놓칠 수 없는 미래의 정치인 아니냐.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랬을 때 정말 본인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많은 선배들의 어떤 이 질타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좀 새로 시작하는 이 마인드로 이 기본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예. 이준수 후보도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든가 그래서 단호하게 입장을 강하게 또 소신 있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소신 있는 정치인들이 보수 어떤 재편에 앞으로 좀 큰 어떤 리더로서 커 나가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 맞다나 7.7%면 300만 표가 넘는 표가 되는데요. 그것만 해도 사실 뭐 적지 않은 표죠. 그리고 보수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일상을 앞으로 같이 나갈 수 있다. 다만 이제 기대했던 것만 못하다는 그것뿐이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앞으로 그 대우각성 또 새로운 그 미래를 향한 그런 큰 걸음을 내딛는 그런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하나 이제 이준석 후보가 좀 더 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번에 사실은 아까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떻게 보면 그 1당과 2당의 어떤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그렇게 해서 정치 개혁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변화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좀 연구와 본인의 어떤 그 자세가 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유권자가 4,439만 명의 78.5 그 투표율에 이 7.7% 이렇게 투표를 보니까 268만 표, 270만 표. 268만, 270만 표 정도 이렇게 투표를 한 걸로 이 출구 조사에 따르면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내일 종합 평가를 하겠지만 이 이준석 후보가 이 진영의 우리 정치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는 한쪽 진영에서 저 선거를 치르려고 했다. 네, 그렇죠. 보면은 마지막 그 대선 장소가 상징적인 캠페인이 대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는 그 양극단의 정치를 갖다가 극복하는 모습, 새로운 어떤 개혁 정치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한다면은 거기에서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자가운이가 아니라 앞으로를 이야기했다면은 그런데 실제 대선 캠페인은 보수 내에서 자기가 보수에서 어떤 정통성을 갖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이후에 어떤 보수의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 너무 그 방향으로 나갔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이 그 앞으로도 이렇게 이후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가 이제 국힘이 저는 발전적 해체가 가장 답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현실적으로는 당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준석 후보의 스탠스는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근데 실제로 제3세력이 현재 진보보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끌어나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개혁신당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것도 이 주목할 만한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재명 당선자 지금 뭐 출구조사에 따르면은 거의 뭐 15% 이상 차이가 나니까 당선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서범 우선은 뭐 아까 이미 다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시대 정신을 안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몇 가지 어떤 선거 전략의 승리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민주당 일치 단결에서 국민의힘이 분열돼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어쨌든 일치 단결을 했고 그 일치 단결에 그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또 비판도 받았지 않습니까? 또 그 우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일치 단결된 어떤 속에서 민주당이 선거 캠페인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과감하게 우클릭을 시도했죠. 우클릭을 시도하면서 그 결과 오히려 그 반 이재명 빅텐트가 아니라 반 헌정 세력에 대항한 빅텐트를 칠 수 있었다. 그래서 보수 출신 인사들 영입하고 해서 그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하게 선거 전략의 승리로 이끈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 이재명 후보는 뭐 이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 속에서 정말 보통 사람 같은 꿈도 못 꿀 어떤 거기에서 맞서서 지금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그 후보가 되고 당선이 유력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실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없는 순간도 이렇게 겪었고 또 최근에는 보면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 공직선거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그런 순간도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국힘 쪽에서는 계속 그 방탄국회, 방탄독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예측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 속에서 꿋꿋하게 어쨌든 간에 그 경과 내란을 극복을 해내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거기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어려운 경제의 그 성장 노선을 갖다가 내놨다.
뭐 이걸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내일이면은 아마 바로 국무총리는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제일 궁금하죠. 국무총리로 뭐 다른 부분들은 내일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뭐 안보실장 정도로 갖다가 이렇게 일단 인선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국민통합행보 본인은 뭐 파랑 빨강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인상적인 게 저희들이 이제 늘 이야기한 게 이재명 후보가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돼하고 그 되는 길이 자기가 사는 길이다. 1차적으로는. 그래야 당도 살고 나라도 산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본인이 마지막 유세에서 했더라고요. 본인이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자기는 질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과 더 많이 직접 소통하겠다. 그리고 국민 통합의 상징적인 태극기를 지금 계속 달고 있거든요. 태극기 마크를. 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돌파력 있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국민 통합의 길이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나라 거기에서 조사를 이렇게 했더만은 지금 거부 세력이 거의 20%에 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그거를 여러 가지 척도에서 분석했는데 그 거부 세력이 판정한 부분에서는 자기를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보고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입수해서 내일 이렇게 보도할 생각인데 정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걱정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도 국민경선이라는 드라마를 쓰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때 많은 이해창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탄핵을 시키기도 하고 국회에서 그리고 탄핵 이후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당시 여당으로서 1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을 인정하지 않았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더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발목을 잡았다. 오히려 거꾸로 주행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공격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 봐요. 예고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내란에 대한 관계된 사람은 우리가 반민특위 예를 들면 일제세 7일을 청산하기 반민특위가 실패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내란특위는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아마 지금 내란 징치를 옛날에 우리 보면 적폐청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아마 강범위하게 강력하게 해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국민 통합을 진짜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호는 또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조갑제 보수 능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행정사법 입법까지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장악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될 텐데 그게 강력한 개혁의 힘이 되긴 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독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대통령 본인의 자제력, 둘째는 주변 집권의 충원, 세 번째는 언론 사법의 견제, 정확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란 세력과 내란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법적 책임은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함께 또 동시에 국민 통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딱 진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그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언론이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점검하고 보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어떤 이 우리의 그 진영 대결을 아까 말했잖아요. 극우로 그 된 사람이 이 21%나 됩니다. 극우 성향으로 된 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의 극복은 뭐냐면은 이게 나와 있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함께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다른 커뮤니티가 하고 교류할 때 이 극우 성향이 극복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이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조금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극우 정당들이 심지어는 집권당까지 됩니다. 그 유럽은 다당제거든요. 다당제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집권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극우 정당이 탄생해서 이 사람들이 경쟁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당까지 오르는 과정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다당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양당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극우 정당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 제도권에서 그 극우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으면 이 극우 세력들은 비제도권에서 심지어는 폭력 사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제도권에서 수렴할 수 있으려면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당으로 가다가 이게 오늘날 이렇게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극우당과 극우 세력과 과감하게 그 손을 끊고 정말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고 극우를 대변하는 세력들이 제도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도권에서 충분히 경쟁을 통해서 극우가 생각하는 것들도 제도권에서 수렴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다당제로의 어떤 제도개혁,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극우 세력이 현재 보수 정당의 국힘을 숙주 삼아서 네. 자기들이 그걸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더욱이나 요즘 보면은 그 당대표 선거 이런 부분에서도 그 당원으로 대거 가입을 시키고 예를 들면은 뭐 그리고 국회의원 어떤 이 공천 과정에서도 어떤 그 경선에서 그 표로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고 하니까 자유롭지를 못해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그 이재명 후보도 개헌을 약속했지만 개헌과 동시에 금방 이야기한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극우 정당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평가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러면은 진짜 진보 정당이 움털거리고 있고 그분들도 어떤 그 자기 정책을 내놓고 해나갈 수 있도록 그게 다당제가 보장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선거구가 소선거구제에서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렵다. 뭐 이전에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5대5 정도의 어떤 이 우리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갖다가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 양당의 어떤 기득권 카르텔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양당 고착화를 이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그거 되고 이거는 국힘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아니면 자기들은 수도권에서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TK만 의석을 집중되는 TK 자민련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갖다가 상실하기 때문에 양대 정당으로 또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대선에서도 저는 드러났다. 아니 이번 계엄도 윤석열의 계엄도 그래서 탄생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국민 통합의 노력이 바로 정치개혁과 맞닿아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합평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 그 출구조사 결과는 우리가 도표로서 이렇게 띄우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잠깐만요.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준석 후보가
이 지역별로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도표는 이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세세한 어떤 분석과 대안, 전망 이런 것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구조사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 권영구 후보가 1.3.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역대 대선 최고 득표율로 출구조사는 예측을 했고, 김문수 후보는 40%에 못 미치는 39.3, 이준석 후보는 10%에 못 미치는 7.7를 득표했다는 걸 알리면서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어라. 나는 이걸 한 15분에 20분 뒤에 시작을 했어. 받아가.